평창동 언덕 위 아름다운 한옥과 현대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대저택은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의 소나무들 위로 부서지고 새들의 지저귀미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28세의 며느리 박지은에게 이곳은 그저 빛나는 외피 속에 갇힌 황금 쇠장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풍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걷는 그녀의 발소리만이 거대한 저택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지은은 시아버지 김동철 회장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의 식물인간 상태인 시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아버님의 혈압을 재고 약을 투여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데에만 쓰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적 능력은 이곳에서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은은 작은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간호사였습니다. 성실하고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 그녀의 성격은 환자들에게 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평생 꿈꿔왔던 동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재벌가 후계자 김민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은 불꽃 같은 사랑으로 이어졌고 민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혼 후 지은은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살피는 것이 그녀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에는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언제나 집안의 품격을 강조하며 지은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지적했습니다. 지은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가족이 아닌 남편의 지위를 보좌하고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된 소모품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바빴습니다. 늘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고 지은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저택에 있을 때도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지은의 헌신적인 간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이해해줘. 아버지는 내가 잘 돌봐드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완벽한 저택에서 그녀는 더 이상 꿈을 꾸는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르고 남편의 부재를 채우며 시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약을 챙기던 그녀의 손을 김동철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경련일까? 아니면 이 완벽한 정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던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경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시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느껴졌던 묘한 교감, 지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는 가족들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잦은 부재가 더 이상 단순한 회사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상태를 묻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간병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뇌었습니다.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말은 감사함보다는 지은의 존재가 재산을 지키는 방패막이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의 의심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저택 곳곳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남편 민석의 서재는 그녀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늘 잠겨있던 서재가 어느 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빽빽한 책들 사이 민석의 책상 위에는 정돈되지 않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속세 절감 방안, 신탁 설정, 그리고 며느리 박지은의 역할과 활용, 가치라는 섬뜩한 제목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의 역할과 활용 가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거래였음을 직감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서류를 들고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녀의 간호사 경력이 식물인간인 김 회장을 돌보는 데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그리고 그녀의 소박한 집안 배경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곳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거실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비밀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애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추진하면 돼. 간병인 역할은 여기까지야. 어차피 친정도 변변치 않은 애라 문제 없을 거야. 지은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바라보며 이 완벽한 가면을 벗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은 지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자신의 능력과 배경을 이용한 냉혹한 거래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습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민낯은 지은을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남편 민석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민석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날 지은은 그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석 씨, 이 서류들은 무슨 뜻이야? 민석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 법무팀에서 상속 관련으로 준비한 서류들이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에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질문은 그에게 단순한 잔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부모님께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재벌가에 시집간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그들의 세상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시아버지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김 회장의 손이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지은은 놀라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나지막이 부르자 김 회장의 눈동자가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서 가까이 앉아보렴. 김 회장의 목소리는 3년간의 침묵을 깨고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너무 놀라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 3년 동안 연기를 해왔다. 내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내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연기를 해왔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하는 진심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김 회장은 힘겹게 머리맡에 놓인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을 녹음해 두었단다. 이 집안의 비밀은 물론이고 민석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지은은 절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다니. 그녀의 결혼도 사랑도 그리고 남편의 존재도 모두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진 녹음기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지은의 손에 들린 녹음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무너진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차가운 진실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민석 씨는? 지은은 목이 메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실망과 동시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지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집에 온 유일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내 간호사라는 직업, 그것이 처음엔 이 집안의 이용 가치가 있었겠지만 너의 진심은 달랐다. 너는 정말로 나를 보살폈지.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민석이나 내 아내와는 달랐어. 그날 밤 평창동 대저택의 한방에서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일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의 탐욕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병을 가장했고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록은 지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나는 동철그룹의 모든 지분을 동철사회공헌재단으로 넘길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김 회장의 제안에 지은은 놀랐지만 이내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배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동시에 순수한 진심을 지닌 그녀에게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지은은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척하며 서류를 주고받았고 영양제를 투여하는 시간에는 태블릿 PC로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일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짧은 시간을 틈타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가끔씩 민석이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무심하게 아버지 괜찮지? 라고 물을 때면 지은은 담담하게 네, 잘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순종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지은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며느리나 간병인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이자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확신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속에서 복수의 계획은 서서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고 지분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도착한 날, 지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철그룹의 모든 것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황금 세장에 갇힌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장 문을 열고 날아갈 준비가 된 당당한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해외에서 돌아온 민석과 정숙이 평소처럼 웃으며 저택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침실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이 부서질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민석과 정숙이 저택에 도착한 날 평창동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님은 어떠셔? 민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마주할 아버지의 병세에 대한 걱정보다는 곧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또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찾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왔으니 아버님 좀 뵙게 해드려.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지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석과 정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볐습니다. 김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민석아. 그리고 정숙. 그의 목소리는 3년 전처럼 단단하고 위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의 질문에 김 회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연기였다. 내 아내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아주 긴 연극이었지. 그때 지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 전부 여기 담겨 있어요. 아버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민석은 당황하며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제 간호사 경력이 필요했고 제 소박한 집안 배경이 만만해서 저를 선택했던 거죠. 당신들의 상속 계획에 제가 딱 맞는 부품이었던 거잖아요. 민석과 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방 안에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병인 역할은 여기까지야. 어차피 친정도 변변치 않은 애라 문제없을 거야. 라는 차가운 말들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민석아,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너는 내게 거짓과 배신으로 보답했지. 이제 이 집과 그룹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며칠 후 동철그룹의 모든 지분은 동철사회공헌재단으로 이전되었고 이사회는 박지은을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평창동의 대저택은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은은 간호사 경력을 살려 시설의 운영을 맡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동철은 가끔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윤리 강연을 다니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시설의 창문을 통해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 혹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박지은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갇혀 있었던 황금세장, 그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이 이제는 그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